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재옥 씨 이야기를 6차례에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TV 드라마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남긴 생전 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낭독도 하고 해설도 하니까 이 듣는 분들이 아주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적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안 이야기다, 감동적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었다, 너무나 애잔하다, 박재옥 씨는 참 대단한 분이다, 명복을 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재를 하다가 보니까 꼭 한 사람을 다시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옥 씨 수기에 몇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즉 박재옥 씨의 모친 김호남 씨, 박정희의 첫 부인이죠.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학생 다닐 때, 그러니까 대구 사범 다닐 때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결혼을 해 놓으니까 박정희는 정이 붙지 않아 가지고 결국 한 10년 동안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박정희는 문경에서 보통학교 교사를 하다가 만주로 가서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만주국 장교, 다시 귀국해서 또 육사 2기로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고, 오더라도 부인과 뭐 오손도손 만나고 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첫 딸 박재옥 씨는 그 틈바구니에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재옥 씨의 수기 중에 보면은 박정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이 여자가 한번 고향에 내려왔다,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그때 어머니는 절대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 하면서 딸을 데리고, 즉 재옥 씨를 데리고 고향인 구미를 벗어나서 대구로 갔다. 대구에 가니까 어머니에게 또 남자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박정희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여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연인이라고 봐야죠. 동거를 한 3년에 걸쳐서 8개월쯤 했으니까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부부라고 보았고, 박정희도 이혈란도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같이 일정 기간을 살았으니까, 물론 결혼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정희는 3분 결혼한 셈이 됩니다. 김호남 씨와, 그리고 이혈란 씨와, 그리고 유경수 여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선 첫 부인과 결혼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금기시되었고, 그래서 박재옥 씨의 존재는 거의 가려져 있었고, 더구나 이 이혈란 씨와의 관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활자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뜬소문처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87년부터 제가
박정희 전기를 월간조선에서 연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조선일보에서 연재하게 되는데, 박정희 전기를 취재를 하면서 비로소 이 여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혈란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혈란 씨 인터뷰한 기자를 만나고, 그분이 저한테 넘겨준 녹취록도 읽고 해서 비로소 이혈란이라는 여자, 그리고 박정희와의 아주 처절한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관계를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 시대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언제나 19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사이 5년에 걸쳐서입니다. 이 시기에 박정희는 해방이 되면서 만주군 장교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던 형이 좌익 활동을 하다가 우익 경찰에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혈란 씨를 그 무렵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박정희는 남로당에 포섭이 돼가지고 군 내에 남로당 조직의 아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물론 감추고. 그러다가 1948년 10월의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해가지고 숙군 수사가 진행될 때 구속이 됩니다. 정기 고문도 받습니다. 그 무렵에 그 한 1년 전에 이혈란 씨를 만나고 동거하게 되죠. 동거를 하다가 구속이 돼버리죠. 그리고 사형 직전에 갔다가 백선엽 장군의 도움으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주 인생의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같이 살던 이혈란 씨가 빨갱이하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예 도망을 가버린 셈이죠. 도망을. 바로 그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별세를 합니다. 거기 49년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6.25 때까지 1년. 요 기간이 박정희가 가장 처연했던, 가장 비참했던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계급장도 없고, 돈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애인은 달아나 버리고, 어머니는 상심해서 돌아가시고, 그때의 이야기의 중심에 이혈란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구상을 할 때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했느냐 하면, 목숨 걸었다는 말은 뭐냐? 박정희가 1948년 11월에 소령이었습니다. 연행이 됩니다. 숙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연행이 됩니다. 남로당의 핵심 멤버다. 연행이 될 때 박정희는 알았습니다. 출근하니까 오늘 내가 잡혀가는구나 알았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느냐? 도망가면 이혈란과 헤어진다. 이혈란을 생각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고백을 나중에 이혈란 씨한테 메모로 전해줍니다. 그때 만약 도망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혈란이고 뭐고, 그때 숙군 수사로 걸려들면은 고문을 받아가 죽는 사람도 많았고, 사형 집행된 장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가만히 버려뒀으면 박정희도 사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 이혈란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아느냐라고 옥중에서 메모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사랑한 여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사랑한 여자가 그 뒤에 가출을 해서 달아났다 하면 그때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걸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우선 이 이혈란 씨가 1987년에 남긴 일종의 육성 증언이라고 할까요? 생전 고백을 줄기로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박정희와 이혈란의 운명적 만남은 언제 있었느냐? 1947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건국하기 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군대를 먼저 만들고 그 뒤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여러 1년대 뭐 2년대 이렇게 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에 8년대에서 박정희가 근무할 때입니다. 춘천 8년대에서 근무할 때 대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료로 있던 격리장교 박경원 육군 중장으로 예편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내무장관을 몇 차례 한 분입니다. 박경원. 이 나이는 좀 어린 박정희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박경원 격리장교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박정희 대위가 하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객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박경원 씨의 들러리는 김점곤,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김점곤, 나중에 소장 제대고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었고, 박경원 씨 부인은 고금옥 씨인데, 이 고금옥 씨의 들러리로 온 사람이 이혈란 씨였습니다. 고금옥과 이혈란은 원산에서 같이 루시여고를 다니다가 월남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객으로 참여한 박정희가 단박에 들러리 이혈란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혈란을 들러리로 소개했느냐 알아보니까 같은 육사 2기 동기생인 이효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정희는 또 이효 장교하고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효 씨는 제2기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박정희도 2기생 중에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 박정희, 이효 씨가 서로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박정희가 내가 요새 혼자 사는데 좀 쓸쓸하다. 저 여성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효 씨가 앞장서 나가가지고 앞장서서 이효 씨가 앞장을 섰습니다. 앞장을 서서 그 부인을 시켜서 만나게 합니다. 즉 이혈란과 박정희를 만나게 합니다. 일종의 선을 보는 겁니다. 선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박경원 씨 들러리로 섰던 김점곤 씨도 그때 용산 관사에 살고 있었고, 박정희도 8년대에 있다가 육군사관학교 이제 교관으로 옮겨서 용산의 관사로 살고 있었는데 가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점곤 씨가 어느 날 박정희 관사에 놀러 갔더니, 아니, 자기와 들러리를 같이 썼던 여자와 같이 살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한테 알리지도 않고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정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척됐는지에 대해서 1987년에 이혈란 씨가, 그때는 이미 나이가 60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작은 식품 가게를 꾸겨가면서 며느리도 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담담하게 이 프리랜서이던 강인옥 기자에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럼 강인옥 씨는 왜 이혈란 씨를 만났느냐? 제가 쓴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인옥 씨는 고맙게도 이분과 인터뷰한 걸 가지고 여성지에 기사화를 하고 그 분량이 엄청 많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박정희 전기를 쓸 때 단편적으로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인옥 씨가 기록한, 녹음을 해서 기록한 이 이혈란 씨의 자기가 말한 일대기, 박정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혈란 씨의 고백이죠. 이게 고백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1947년 가을입니다. 박경원 고금옥 결혼식장에 자신이 들러리로 나가게 된 경위는 뭐냐 하면은 이효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육사 2기 이효 씨가 신부 측 들러리를 써달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때 박정희는 대위였습니다. 들러리를 쓴 후 토요일, 일요일은 미션 계통의 학교라서 이때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계통의 학교라서 휴학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이효 씨가 와서 자꾸 나가자고 해서 명동 3호정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자기네는 미리 준비가 됐는지 여럿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태일, 이한림, 이주일, 이효씨 부인 등 8명이 들어가 앉았는데 저는 수줍고 해서 구석에서 대꾸도 못했어요. 그리고 식사 후 미스터 박이 소개되었습니다. 즉 선을 보는 순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윤태일 씨는 5.16 뒤에 서울시장 한 분입니다. 이한림 씨는 일군 사령관하고 나중에 건설부 장관도 한 분입니다. 이주일 씨는 감사원장도 하고 5.16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효 씨는 아까 설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로 만주군 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선보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한 거죠. 여기서 선을 본 겁니다. 이제 진척이 있습니다. 자, 이혈란, 현자는 나타날 현자에다가 난초 난자입니다. 이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혈란. 나이는 박정희보다 8살이 아래입니다. 그때 저는 전성기였어요. 이화여대 담임내 하고 포부도 크고 했죠. 키도 조그만 양반이 볼품도 없고, 그러나 일본 육사 나왔다는데 박력이나 기품은 있었어요. 첫눈에 딱 반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박정희는 첫눈에 반했는데, 이혈란 씨의 유일한 사진이 있습니다. 유일한 사진이 제가 박정희 전기를 조선일보에 연재할 때 구해서 실었습니다. 여기 이 동영상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분인데, 사진, 흑백 사진에도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도 날씬하고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해서 아주 섬세하게 보이는, 또 섬세한 만큼 신경이 날카롭기도 한, 좀 날카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좀 이색적인, 이국적인 그런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혈란 씨가 보기에는 박정희가 남자로서의 매력은 별론데 어쨌든 기백이 있고 박력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미스터 박이라고 합니다. 박정희를 미스터 박은 일요일마다 기숙사로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그때 있는 돈도 없애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북쪽에서 안 나오고 나 혼자 있을 때였기에 다른 친구는 이승에 대해 생각할 나이이지만 난 못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위가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고 데리고 나가서 식사도 사주고, 그런데 이효시 부인이 와서 박정희와 약혼을 하자고 해요. 이제 조금 더 진전되니까 이제 약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부모님도 없고 돈도 떨어져 가고 의지할 때가 필요했습니다. 방학 때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이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장교가 학비 7,500환을 대준다고 했는데 나는 책 구입과 모양 내기를 좋아했어요. 나가지 않아도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거죠. 침착하고 나에게 잘하니까 역시 여자이므로 끌렸어요. 당시 미스터 박은 태능 육사의 제2중대장이었는데 약혼식은 성대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혼식 한 날짜는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1947년 겨울로 추정이 됩니다. 겨울. 24살 때 만나 27살 되던 해 2월 6일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떠난 날까지, 박정희를 떠난 날까지, 또는 박정희를 버렸다고 봐도 되겠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 2월 6일이었습니다. 2월 6일에 떠났대요. 한마디로 남편이 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양쪽이 다 부추겨서 옷도 다 못 입은 채 약혼식장에 끌려갔지요. 화장도 안 한 상태였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은 독일에 간 친구 하나만 참석하게 됐는데 나는 같이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피아노 책 구입하려고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미스터 박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의 없죠 하길래 부끄러워 대답 못했는데 그것이 응한 걸로 됐어요. 가보니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명동의 그 한식집 간판도 못 봤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입니다. 내 친구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줄 알았나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약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이화여전은, 이때는 이화여대라 불리지 않고 이화여전이라 불렸는데 이화여전을 중퇴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화여전 다닐 때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인 학생도 있었고 남들은 결혼해서들 다니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퇴해야 된다고 미스터 박이 아주 섭섭해 했습니다. 미스터 박이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줬지요. 그런데 저는 다니지 않았어요.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교장선생이 됐고 2학기는 벌어서 됐고 내가 어떤 소령하고 약혼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창피해 못 다니겠어요. 이때 박정희는 육사 교관으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동국대에 시험 쳤어요. 여학생은 별로 없고 별로 좋은 여학생도 없고 숙대는 합격했고 내 친구는 서울대로 가고 나는 이대로 가자고 해서 이대 시험 쳤어요. 봄에 입학해서 여름방학 때는 가정교사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을지로 이가에 있는 부잣집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그리고 선을 봤죠. 선보고 사귀다가 학교 문제로 학교를 중단했어요. 이제 1년만 더 다니면 됐을 텐데 등록금을 안 내고 시험만 쳐도 됐는데 돈보다는 내가 맹꽁이라서 내가 별로 요령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을 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해 겨울에 1947년 겨울에 약혼하고 방학하기 직전으로 기억되는데 지프차를 타고 박정희가 찾아오면은 숨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1948년에 들어가서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동거를. 이때 박정희는 몰래 이혈란 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김호남 씨는 집을, 그 고향을 떠나서 대구로 가버려서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그 조카죠. 형의 아들인 박재석 씨를 불러가지고 제발 좀 이혼 수속 좀 밟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박재석 씨가 김호남 씨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박정희의 장인이죠. 장인을 찾아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간청을 하면은, 그때 이혼이란 말이 농촌에 어디 알기나 했겠습니까? 한번 출가하면은 우리 집안 아니다, 남의 집 귀신이 되라는 판인데, 그래서 이 완고한 이 김호남 씨의 아버지가 도장 안 찍어준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하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이제 동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식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호적에 올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혼 수속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그때 박정희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 모처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또 멋진 여자인데, 근데 이혼이 안 된다. 또 아이 박재옥 씨가 있다는, 박재옥 씨는 그때 벌써 나이가 10살인데 있다는 것도 말도 못하고, 바로 이 시기에 또 박정희는 주변에서 조여오는 수사망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막 2중 3중으로 코너에 몰릴 때였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현란 씨의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1948년에 미스터 박이 방을 준비했다 해서 용산관사에 동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용산관사에 간 지 얼마 안 있다가 숙군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연락해 주었습니다. 숙군 대상자라는 것은 이제 빨갱이 수사에 걸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밥을 해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효 대위가, 그러니까 이효 대위는 아까 설명했죠. 박정희와 사실은 맺어준 사람입니다. 이효 대위가 술에 취해 왔어요. 놀란 표정으로 나가니까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어리고 수줍어하니 돈을 얼마 주고 갔습니다. 당분간 기다려라. 갑자기 출장 갔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아래채로 전화했거나 인편으로 메모가 왔을 것인데 밤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강문봉 부인에게 찾아가서 찾아가니 몰랐느냐고 남편 강문봉을 불러 알려줍디다. 이게 증언입니다. 강문봉 씨는 박정희의 망군 후배인데 한국군에는 먼저 들어와서 이 박정희보다 선배였습니다. 나이가 한참 아래인데도 박정희보다 선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살았는데 그 강문봉 씨 부인이 당신 남편 잡혀갔다고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이때의 심정을 이현란 씨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관사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 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북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왔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니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얼마 후 김창룡이가 왔어요. 자, 여기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창룡은 당시에 1년대 정보주임인데 바로 이 숙군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총지휘자는 백선엽 당시 육군 정보국장 대령이었고 실제로 수사를 밀고 나간 사람은 김창룡 정보주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사 3기입니다.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헌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친일파라 해가지고 쫓겨서 내려와가지고 공산당이라 하면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사 지휘관이 되었는데 찾아왔더랍니다. 이혈란 씨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박정희가 붙들려간 경위를 설명하고 미스터 박이 메모를 주라고 하더라면서 편지를 건네주더랍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박정희가 옥중에 아마 그때 고문받으면서 혼이 나고 있을 겁니다. 부르라고. 쓴 편지가 뭐냐? 그때 기억하고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혈란 씨가 이렇게 그 편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 하나만 믿어주라. 7기생의 육사 졸업식에 간다고 면도도 하고 아침에 국방부에 출근하니 어떤 사람이 귀띔해 주더라. 내가 얼마든지 차를 타고 도피할 수 있었는데 혈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건 나한테 얼마나 불리한 줄 아느냐. 이 편지 어떻습니까? 도망갈 수 있었는데 혈란이 생각이 나서 안 가고 구속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혈란 씨는 한 여인 때문에 안 갔다니. 그러나 난 괘씸했어요.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 왜 괘씸했을까요?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구속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기간에 고향에서 박재석 씨는 박정희 형 박무희 씨의 아들입니다. 박재석이 고춧가루 등을 갖고 면회를 하러 왔더랍니다. 재옥이 엄마가 알까봐 서대문 형무소도 못 다니게 해요.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박영옥 씨는 김종필 씨의 분이고 그 박정희 바로 위에 큰형, 좌익 운동을 하다가 우익 경찰에 죽은 박상희 씨의 딸입니다. 그 같이 온 사람이 박영옥의 아버지가 이전에 좋아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집을 알려주려고 같이 왔다고 해요. 그녀가 입이 가벼워서 이렇게 참한 섹시가 어쩌나 하고 재옥이 어머니는 인물이 좋았다고 하고 재옥을 맡기고 피신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혈란 씨가 박정희에게 본처가 있고 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중으로 화가 난 거죠. 빨갱이로 구속된 것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알고 보니까 고향에 본처도 있고 아이도 있다. 미스터 박이 이혼하려고 초조해 재옥 엄마를 찾아서나 결국은 행방이 묘연하여 나 몰래 이혼 수속을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뭔가 박정희, 이혈란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짝사랑입니다. 박정희는 첫눈에 반했고 이혈란 씨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는데 약혼 동거로 들어간 관계라서 뭔가 이게 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박정희가 남노당에 연루되었다 해가지고 붙들려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고향에 본처도 있고 딸도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박정희와 이혈란 사이에. 그건 그 뒤에 문제고 우선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초까지 박정희는 구속되어 가지고 고문을 받으면서 정기 고문도 받습니다. 받으면서 남노당 조직원들을 다 털어내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 이혈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 왼쪽 등 뒤에 있는 사진틀이 뭐냐고 묻는 분이 들어 계시는데, 저는 스위스에 있는 마트호른 봉우리입니다. 마트호른을 제가 몇 차례 가서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마트호른은 4,478m인데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4,000m 봉우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체르마트 지방입니다. 체르마트 주변에는 4,000m급 고봉이 한 30개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를 저 마트호른으로 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 이 랭킹을 내는 그런 저 사이트가 있는데요. 마트호른이 1등인 경우가 많고요. 히말라야에서는 마차푸차레라는 산이 있습니다. 7,000m에서 7m 정도 빠지는 마트호른보다 더 높지만은 하여튼 상벽을 이루는 히말라야를 대표하는 마차푸차레, 알프스를 대표하는 마트호른. 그런데 몇 달 전에 저 마트호른에 여러 가지 그 광선을 쏘아가지고 태극기도 입히고 일장기도 입히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미국을 응원합니다.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저 밤입니다. 조명을 근사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종의 그 이벤트를 펼친 적도 있습니다. 저 마트호른의 길을 받아서 열심히 흥미로운 그리고 유익한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 등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혈란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발굴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특종거리를 몇 개 찾아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 포섭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구속되어서 살아난 경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이 스토리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박정희 하면은 바로 유경수가 따라오니까 박정희 유경수 정도 알고, 첫째 부인이 김호남 씨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조금 적고, 이혈란이라는 여자와 3년 동안 교제하고 약 8개월 동안 사실상의 부부로 동거했다는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박정희가 어떤 마음의 행로를 걸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혈란 이야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전기를 쓴 사람이니까 박정희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박정희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위대한 인물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하니까 불리한 기사는 안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했으므로 더 위대한 거죠. 어떤 사람도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결점을 감추고 좋은 점을 쓰면은 그거는 성웅이순신이 되는 거죠. 성웅이순신. 성웅은 있을 수가 없죠. 영웅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의외로 많은 시청자들 분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재옥 씨의 이야기, 그러니까 박정희, 김호남 사이에 난 큰딸 박재옥 씨 이야기, 지난 7일에 별세하신 그분의 스토리는 제가 7부작으로
했더니 3시간 반이나 되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한꺼번에 몰아듣기로 묶어가지고 동영상에 띄워 놓겠습니다. 느긋하게 보다가 뭐 끄다가 다시 보다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유튜브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혈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느 대목까지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은 1947년에 결혼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객으로 참석을 했다가 들러리로 나온 당시에 이화여전에 다니던 이혈란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이혈란 씨야 첫눈에 반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선을 보고 약혼식을 하고 1948년 초부터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혈란 씨는 이화여전을 중퇴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박정희 그때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이렇게 되는데 박정희 소령은 일방적으로 이혈란 씨를 좋아했습니다. 이혈란 씨는 외모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있는데 상당히 성격은 강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이혈란 씨를 한 여성으로서 박정희가 집착할 정도로 좋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 사랑이란 면도 좀 듭니다. 이혈란 씨는 원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산당이 싫어서 남쪽으로 온 사람입니다. 집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거가 그렇게 순탄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가출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48년 11월에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중대장이던 박정희 소령이 구속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군 내에 들어온 남노당 세력을 뿌리 뽑는 이른바 숙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지휘한 사람은 최근에 별세하신 백선엽 육군 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실무자는 제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이었습니다. 그 김창룡에 의해서 박정희 소령이 연행되고 혹독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이혈란 씨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빨갱이가 싫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당한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체포되자마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다 틀어놓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군내의 남노당 조직을 다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김창룡이 상당히 부드럽게 다룹니다. 협조자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편지가 하나 옵니다. 김창룡이가 관사로 와서 이혈란에게 박정희의 메모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 하나만 믿어주라. 7기생의 육사 졸업식에 간다고 면도도 하고 아침에 국방부에 출근하니 어떤 사람이 귀띔해 주더라. 내가 얼마든지 차 타고 도피할 수 있었는데 혈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건 나한테 얼마나 불리한 줄 아나.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왜 용서가 안 되었느냐. 나중에 박정희의 큰형 박무희의 아들 박재석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고향 사람 몇 사람과
함께 구속된 박정희를 찾아서 면회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박정희가 본처가 있다, 딸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 충격을 받은 거죠. 구속에다가 본처가 있고 딸까지 있다. 10살 먹은.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11살이었군요. 그때 박재옥 씨가. 이런 심경을 1987년 한 인터뷰에서 절절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박정희의 생애에서 결정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숙군 수사가 전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박정희는 언제 내가 불려가느냐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불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박정희와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주 군관학교 또는 일본 육사 다니면서 친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불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불안하게 지냈겠습니까? 드디어 출근하니까 자네가 오늘 잡혀갈 거야 하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도망가려고 생각하니까 이혈란이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혈란이를 사랑해서 도망가지 않았다. 결단을 내린 거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도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서 협조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이혈란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박정희가 남로당에 포섭되었다는 것을 아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도 있었어요. 망군 선배들이죠. 주로 그 사람들이 박정희를 찾아와가지고 또 그 중에는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과 함께 북한군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체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저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고맙게도 박정희를 찾아가서 빨리 탈퇴를 하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행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털고 가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살 길을 찾자.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이혈란의 존재는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대로 이혈란을 사랑했기에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나는 도망가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상으로 그때 박정희가 도망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정희가 도망간다는 것은 이혈란도 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마 지리산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지리산에는 반란을 일으켰던 14연대가 소탕작전에 밀려가지고 김지회를 두목으로 해가지고 빨치산이 되어가지고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리산으로 갔겠죠. 그것도 아니면은 전국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피신했겠지만은 결국 붙잡혔을 겁니다. 붙잡혔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틀림없이 사형 집행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혈란에 대한 미련 때문에 박정희가 수사에 협조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6.25가 터지니까 군복을 벗었다가 다시 군복을 입게 되죠. 다시 장교로 복귀합니다. 이건 또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이건 김일성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기에 박정희가 다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이혈란과 김일성 두 사람이 박정희의 생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참 삶이라는 게 본인이 예측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또 큰 6.25 같은 큰 사건이 나면은 그 상황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자기가 설계하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설계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해진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와 인간의 오묘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란 씨가 1987년에 자유기고가 강인옥 씨와 인터뷰한 유일한 증언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의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이분이, 이현란 씨가 당시 6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며느리도 있고 아주 좋은 남편을 그 뒤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여유도 있어가지고 담담하게 박정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난 배신감으로 용서가 안 되었어요. 미스터 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스터 박은 나한테 무척 잘했어요. 이만한 나이에 보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데 그때는 이제 죽어도 이어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잘해 주었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괘씸한 생각도 들고 해서 가출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잡혀오고, 한마디로 그 사람은 독해요. 그 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보면 독해. 일본 교육 받은 탓인지 그러나 다정다감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왕 남이 될 바에야 너무 그만 떨었고 살살했어요. 후회가 됩니다.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덜 살살했을 걸. 사람들은 내 심정을 몰라요. 그분도 신사적이었고 여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여자 기분 맞춰주어요. 철두철미 여자에게 그 이상 다정다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섰는지 몰라. 손님 한 사람만 와도 벽장에 숨었으니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이분이 보니까 저는 물론 이현란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현란 씨라는 분은 부끄럼도 타고 성격은 섬세하고 그리고 조금 약간 신경질도 잘 부리는 사람 같고, 당시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종합하면. 그런데 이 박정희를 평하는 말 중에 독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여자에게, 특히 나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었다. 요게 사실일 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참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독한 그 방식이 다르죠. 조용하게 독한 분이죠. 이분은 독하면서도 여자에게는 다정다감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멀리서 보면은 딱딱하고 창성 차렷 자세지만은 그분과 가까이 지낸 사람, 사적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한테는 그렇게 따뜻한 분일 수가 없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 이현란 씨인데, 그럼에도 뭔가 박정희와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거죠. 성격 차이. 계속 박정희 평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때의 박정희는 30살, 31살, 32살, 33살 무렵입니다. 30대 초반. 그 당시 바보는 아니었나 봐요. 남한테 손가락 받는 생활은 하기 싫다고 했으니 나를 알기 전에 왜 이혼 처리를 못했나 이거지. 암암리에 얼마나 이혼하려고 노력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저 사람이 국방장관 제목감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감이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랬으면 그대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나는 요사이 동창회 모이면 안 나갑니다. 며느리가 세식되고 하니. 그러나 남편 복은 있나 봐요. 지금 남편도 세상 없이 잘해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생해도
깨끗이 잊고 살았죠. 그런 박정희를 깨끗이 잊고 살았답니다. 워낙 그 뒤에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사 남편을 만났더라고요.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사흘을 멀다 하고 집을 나가고 관사 사태 고개만 넘으면 속이 후련해 날개가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갇혀 사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출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부부 싸움은 없었어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그분은 식사하시오 하고 꼭 존대해 줍디다. 인격 있고 무게 있고 말이 없고 내가 말이 없어 재미없지 라고 하기도 했어요. 나는 말이 핀 꽃에 열매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조금도 나불킨 적은 없었어요. 술을 노상 마셔도 항상 그분은 정신은 말짱해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에서는 그래도 술 안 마셨어요. 내가 싫어하니까 술 한 상이라도 우리 집에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는 누가 오기만 하면 벽장에 숨어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 동거하는 사실을 박정희는 별로 감추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현란 씨는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나이가 너무 젊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감추려고 해서 손님이 오면은 벽장에 또는 다른 방에 숨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오기만 하면 벽장에 숨어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서로 다칠까봐 했던 때였어요. 집 나오면 거의가 찾아내고 나중에는 거의도 지치는지 잘 안 찾았어요. 여러 번 집을 나왔답니다. 이호 씨의 소개를 받고 그 이듬해 약혼하고 그 이듬해 2월 6일에 가출하여 결별했으니 같이 산 것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요. 이 2월 6일은 1950년 2월 6일, 즉 6.25 나기 넉 달 전입니다. 미스터 박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아이를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도 야근 여자입니다. 벽장에 숨어 있으면 그까지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고 미스터 박의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난 못마땅했습니다. 한 번 박정희와 함께 고향 구미에 간 적이 있답니다. 미스터 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요게 1949년 여름입니다. 시골에 따라갔죠. 산소에 갔더니 산소가 있는 곳에 갔더니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던 생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미에 가면은 박정희 생가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그대로 지금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6.25 때 불이 탔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그 디딜방아도 있고 박정희가 공부하던 그 방도 있고 책상을 그냥 거기에 복원해서 놓은 게 있습니다. 정말 작은 집이죠. 오막살이 그런데 그 구미에 유명한 금오산 줄기가 그 집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 집은 초라하지만은 집 뒤편에 이 산기슭이 아주 멋집니다. 거기서 박정희는 병정놀이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 서울에서 대학생 재수씨가 온다고 서울 멋장이라고 광목에 물들여 옷들을 해입고 떡해준다고 방아 찍고 야단이었습니다. 미스터 박의 누나 박재희 씨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박정희가 재혼했다,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하룻밤 자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한 여인 이현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란 입장에서 보면은 박정희를 사랑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오히려 박정희를 버린 여인으로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는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혈란은 박정희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가출을 하고 영영 못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걸 비련이라고 해야 될지 적당한 명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주 선생은 생전에 그를 버린 여인이라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를 버린 여인. 상당히 이병주 선생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썼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사안을 가지고 박정희를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혈란은 박정희가 숙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는 정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첫째, 북한에 살면서 빨갱이가 싫어서 단신 월남했는데 어제까지도 같이 살던 그 남자가 빨갱이라고 해서 붙들려 갔다가 겨우 살아나왔으니까 또 여기에 이 과정에서 본처가 있고 11살 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중으로 박정희를 싫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박정희가 숙군 수사에서 백선엽이라는 은인을 만나서 요행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러나 무기징역 그게 또 감형이 되고 해서 군복은 벗고 육군 정보국에서 백선엽 국장의 배려하에서 민간인으로 일하면서 겨우 푼돈 정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령에서 완전히 이 민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박정희를 곁에서 바라보는 이혈란, 나이가 8살 아래인 이혈란의 입장, 나이가 24살, 5살 요 무렵의 이혈란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혈란 씨가 1987년에 자유기고가 강인옥 씨와 인터뷰에서 남긴 그 수레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의 해설을 곁들이겠습니다. 드디어 이혈란 씨가 박정희를 버립니다.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그 날짜를 1987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1950년 2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2월 6일에 집을 나간다는 메모를 밤에 써놓고 그때 미스터 박은 홀에서 공부한답시고 페치카에 불을 떼고 관산 하이클래스였어요. 의자로 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잠잘 때인데 몰래 나왔어요. 이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하니까 그때 서로 싸워가지고 따로따로 잤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부하가 나서 살겠어요. 미스터 박은 술 먹고 자고 있었고 내 몸 하나 빠져나왔지요. 편지에는 마지막 남긴 편지에는 그동안 고마웠고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날 찾지 말고 날 찾으면 투신 자살할 것이라고 썼어요. 상당히 이분이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고향 아줌마를 만나 지금 남자는 결혼 경력이 있고 거기다가 빨갱이다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냥 살지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영리하긴 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죠. 고향 부인네 집에서 살았는데 사변만 안 나도 내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동안 가출은 수도 없이 했고 박정희가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지프차를 타고 서울 근교를 헤집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혈란 씨는 가출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해 6월 사변 때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모 고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지요. 친구 오빠가 그 학교 서무과장으로 있었는데 술 한잔 안 먹는 착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마음 흐트러질까봐 자꾸 소개했어요. 그분은 총각이었고 거절하려고 다방에서 만났는데 프로포즈 했어요. 나는 과거가 있으니 단념하라고 했어요. 남자고 여자고 깨끗하게 단념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나는 영등포 모 여고에서 시간 강사, 생물학도 조금 가르치고 그 남자도 영등포에 있는 그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오고 순진하고 거짓이 조금도 없는 남자이고 진실하고 내가 참 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박정희와는 다른 아주 성실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과거가 있어서 마음을 좀 식힌 뒤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약혼하자고 해서 약혼식 날 내가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영화 2편 같이 본 정도죠. 6.25가 터진 날 영등포 당산동 하숙집에 그분이 나를 찾아와 피난 가자고 데리러 왔어요. 강제로 피난 보따리 사갖고 둘이서 대구로 피난 가서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6.25 때 경황이 없는데 미래의 남편이 찾아와서 보따리 사라 해가지고 같이 대구로 갔으니까 결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대구에서 결혼했는데 이게 아마 여름인 듯 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 대구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 날짜는 1950년 12월입니다만은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두 사람이 만날 뻔 했는데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을 거기서 잉태하고 대구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경북 의성에서 교사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교장, 부교장패로 갈려있던 교육 현실이었는데 그때 교장 편이었는데 교장이 암으로 돌아가서 교직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여 부동산 투기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4년 전에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지방에 납품하는 것인데 봉고차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열란 씨는 단신 월남을 했는데 6.25 중에 또 가족과 재회를 했다네요. 식구들하고 다시 상봉한 건 6.25 사변 나고 의성서 안동시장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났는데 친정 식구들이 다 내려왔다고 해요. 그때 첫 애를 뵀을 때인데 너무 마음이 외롭고 고생도 컸지요. 그 소식을 듣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연락해 달라고 내 소재를 적어 주었지요. 동생이 내려와 상봉했어요. 내가 첫 애를 낳고 20일이 됐는데 그때 식구들은 을지로 이가에 있었고 아버지는 인물이 좋아 장개석과 알고 지내기도 했답니다. 가출 후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가출 후에 전화를 한번 했답니다. 비신사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대요. 내가 가출한 지 한 20일 뒤에 내가 교만하다느니 못됐다느니 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내 성질이 어떤데 내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박정희 그러니까 가출한 이후에 부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술집에 갔더니 거기에 종업원으로 이열란 씨를 보고 이열란 씨가 화들짝 놀라서 달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옆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이 증언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부인을 합니다. 내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길에서 지프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만날 뻔한 거죠. 임신 2개월쯤 됐을 때인데 내가 모양을 내고 원피스를 입고
싹 빼고 가는데 지프차가 빵빵 되는 거예요. 사변통의 월북 해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 씨가 내리려고 해서 나살려라 하고 뛰었죠. 마침 트럭이 지나가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참 극적인 장면이네요. 여기에 자기는 사변이 났으니까 박정희가 월북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골수 공산주의자로 안 거죠. 박정희는 숙군 수사 때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전향을 합니다. 이 사상적인 전향은 박정희식으로 해야 옳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공산주의를 버린다고 합니다. 미지근하게 버린 것이 아니라 박정희는 확실하게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더구나 6.25가 터졌을 때 박정희는 어디 있었느냐? 고향 구미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6.25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육군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박정희가 정말 전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때도 월북할 줄 알았는데 라고 이현란 씨가 생각했다면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 월북할 수, 그런데 박정희가 한강을 건너는 거죠. 그걸 본 장도영 씨가 박정희를 다시 군 장교로 재입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소련 계급장을 다시 달게 되는 거죠. 그때는 계급장이고 뭐고 구할 수도 없으니까 김종필 씨가 철모에다가 계급장을 그려주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열란을 본 박정희 그때 소령이 빵빵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는데 그 사이에 트럭이 중간에 지나가서 박정희가 놓쳤다. 이런 장면 어디에 영화에 본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오마 샤리프죠. 오마 샤리프가 닥터 지바고죠. 오마 샤리프가 그 이복 형의 도움으로 모스크바에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인지, 원래 의사니까 아마 의사겠죠. 그래서 옷을 빼입고 이제 출근하는 날 전차를 탔습니다. 전차 바깥으로 헤어진 랄라, 줄리 클리스티죠. 애인이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는데 라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줄리 크리스티. 쫓아가다가 심장마비에 걸리면서 쓰러지는 장면.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박정희도 그때 닥터 지바고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던 이현란을 사랑했기에 나는 붙잡혀 가는 쪽을 선택을 했다. 내가 충분히 달아날 수도 있었는데 이현란을 사랑했기에 붙잡혀 가서 확실하게 전향하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 이런 심정의 박정희. 그리고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전쟁이 그런데 대구에서 만났다. 그게 박정희로서는 이현란을 단념하는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름이니까 그 한 6개월 뒤에 선을 봐서 유경수 여사와 대구에서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현란 씨는 계속해서 박정희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박은 동거하던 시절입니다. 방에 누워 책으로 얼굴을 덮고는 연습을 하곤 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영웅이라 하더군요. 독재자지만 난 사람이라고. 저는 그 사람 보고 더는 몰라도 국방장관 자격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그는 요만큼만 내가 어디를 가도 항상 저를 데려갔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있어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어디 갈까봐. 가출을 하도 자주 하니까. 땅을 치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지금 내가 이러고 사는지도 몰라요. 연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놀려요. 그때 좀 참지. 잘났다고 하더니 돼지 머리 기름 장사하니 이러면서 저를 놀립니다. 저는 숙고는 삼을 수 있었는데 또 사랑의 메시지도 있었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은 옥중에서 쓴 편지, 혈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 그 메시지도 있었고, 그런데 한마디로 내가 너무 살살 맞았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애정이 있을 때도 살살 맞았어요. 이분도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분 같습니다. 박정희도 그렇고. 제가 날 놓아달라고 자꾸 그러니 박정희가 울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박정희가 울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더랍니다. 박정희가 여자 앞에서 운다는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 딱딱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장교가 이현란 앞에서 울었다. 괘씸하고 가면 같았어요. 여자 하나 있었던 것도 몰랐는데 애까지 내게 입적한다는데 천길만길 뛰겠더라고요. 팔자인가 봐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그냥 대통령이지. 그게 괴로웠으면 내가 쪼글쪼글 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감이 있고 고인이 되니까 더 미안해요. 내 이야기가 나와서 유교사가 재떨이로 맞기도 했답니다. 뭐 그런 소문이 돌았겠죠. 내 소식을 상당히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께 편지 쓰라 했다는 것은 모르는 이야기고, 동생이 기자라서 박정희입니다. 그이가 춘천에 있을 때 만났대요. 나는 가재미 덴뿌라를 좋아했는데 그이가 가재미 덴뿌라를 하도록 하더니 동생 보고 맛있지? 나도 이것 좋아하는데 누님도 좋아했지?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 이현란 씨의 동생이 기자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현란 씨의 동생을 이렇게 만나서 안부를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그이가 못 잊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나이 먹으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면 11.6 사건, 1979년 11.6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소식을 그 다음날 들었을 텐데 어떤 생각이었느냐고 물었더니 이현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박 대통령이 돌아가던 날도 밥도 한 그릇 더 먹었어요. 내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저녁을 먹고 숟갈 놓을 때였습니다. 너 참 독하구나 해요. 곱게 돌아가시지 못한 게 마음 아파요.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내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명복을 빌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옛날 추억이 자꾸 생각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지요. 지금은 미안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은 지극히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니 극락세계 갔으면 하고 생각하지요. 요게 이혈란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혈란 씨가 쭉 겪은 이야기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관점을 바꿔가지고 당시에 박정희, 이혈란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종합을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가 어땠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객관적이고 정확한 두 사람의 관계가 재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숨 걸고 박정희가 사랑했던 여인 이혈란 이야기 시리즈 제4회입니다. 제4회로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혈란 씨 중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혈란 씨가 1987년에 자유기고가 강인옥 씨와 한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1950년 2월 6일에 용산관사에서 박정희와 동거하다가 밤에 가출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은 대구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는 이미 이혈란 씨는 교사와 재혼을 한 상태고 임신한 상태인데 길을 걸어가는데 빵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지프차에 박정희가 타고 있더라.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났는데 다행히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박정희와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과거의 남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편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에 큰 동요는 없었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쌀쌀하게 대했다는 후회가 든다. 독한 사람이지만 여자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간대에 박정희 중심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요 시간대는 1947년, 48년, 49년, 1950년 6.25 전까지입니다. 이 시간대가 박정희로서는 가장 파란이 많았던 그리고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947년에 가을에 이혈란과 결혼식장에서 만나고 첫눈에 반하는데 이 1947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우선 세계 정세가 바뀝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닥트린을 발표해가지고 소련의 평창주의에 맞서겠다 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바뀝니다. 한국에서도 이승만 주도의 이제는 대한민국 건국이 38도선 이남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 이미 북한에는 소련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이가 정권을 세웠다. 우리도 이제는 통일정부 불가능하니까 단독정부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분위기가 슬며시 반공으로 돌았습니다. 반공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반공이었던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연합군이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방했어요. 또 소련에 대한 소련이 독일과 싸워서 영웅적으로 이기는 걸 본 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흠모하기도 했고 그때 우리가 후진국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7년부터 미국이 스탈린의 소련에 대해서 대결을 선언하고 그 전에 이미 이승만의 위대한 영도력에 의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스탈린을 모시는 사대주의자다 해서 우리가 반공자유민주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런 판국에서 박정희는 흐름을 잘못합니다. 박정희는 1946년
10월에 가장 존경하던 형 박상희 씨가 대구 폭동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분은 좌익입니다. 진압 경찰로부터 총격을 당해 가지고 죽습니다. 거기에 한이 맺혔을 것이고, 요것을 노린 남로당의 공작이 들어옵니다. 이 박상희 씨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황태성이고, 황태성은 나중에 월북했다가 5.16 후에 난파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죽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재복은 남로당의 군사 책임자였습니다. 남로당의 군사 책임자 이재복이 박정희 장교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남로당의 보습이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만 남로당의 보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와 망군 생활을 같이 했던 선후배들이 상당수가 남로당의 보습이 됩니다. 대한민국 장교복을 입고 남로당 조직원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당시는 대한민국 서기 전이고 미군정 시절입니다. 근데 미군은 좀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상은 자유다 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 남로당 조직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와 관련된 인맥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박정희가 좋아한 사람들이, 예컨대 저 대표적인 인물이 최남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망군 선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이 남로당에 포섭되면서 군내에 상당한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로당이. 그러다가 이게 폭발합니다. 즉 1948년 건국한 2달 뒤 대구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흔히 여순 반란 사건 또는 여순 14연대를 특정해 가지고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여수 순천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도로 토벌 작전을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남로당에 포섭된 지창수라는 이 하사관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을 사살하고 해서 완전히 반란군이 되어버립니다. 여수와 순천을 한때 장악해가지고 한 1000명 이상의 학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압작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압작전 사령관은 원용덕, 그리고 참모장은 백선엽 밑에 작전장교는 김점곤 씨가 데리고 간 보좌관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에 육사중대장이던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남로당이면서도 남로당이 반란 일으킨 것을 진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 여수 14년대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안 되겠다, 군 내에 침투한 이 남로당 세력을 일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숙군이 이루어집니다. 숙군이라는 것은 군을 싹 정리한다는 뜻인데 숙청이죠. 그래서 수사 책임자가 정보국장인 백선엽, 그 밑에 수사 실무자가 김안일, 김창룡 이런 사람들로 포진이 돼가지고 일대 수사 선풍이 붑니다. 그때 수사는 아주 무서운 수사였습니다. 붙들려 가서 고문하고 정기 고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1948년 11월 11일 박정희가 연행된 겁니다. 그때 박정희는 이혈란과 용산관사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저가는 몇 차례 말씀드렸고, 붙들려 가서 어떻게 되느냐. 붙들려 가자마자 박정희는 수사에 협조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혈란이죠. 이혈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잡혀갈 줄 알면서도 달아나지 않았다, 그런 메모까지 남기죠. 그래서 이혈란과 같이 결합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박정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이 망군 출신들 중에 아주 특이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방원철, 그리고
최창윤, 박임항 이런 망군 출신들이 다 박정희의 선후배 또는 동기입니다. 이분들 중에 몇 사람이 여운형 추종자였어요. 그런데 여운형의 명령을 받고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밑에 가서 인민군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합니다. 아주 뜻은 좋았어요. 북한에도, 여운형은 북한에도 내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인민군 안에 내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하자면 포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인민군 만드는 데 참여를 했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나오자마자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질적이냐. 이거는, 이자들은 완전히 그 습성이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이거는 마적단이다. 약탈하는, 만주에서 많이 본 마적단하고 똑같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실상을 알게 되죠. 서울로 탈출해서 오자마자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찾아가서 박정희를 보니까 딱 남로당에 포섭된 것임을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빨리 탈퇴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게 박정희 마음을 흔들렸을 것이고, 이혈란에 대한 애착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창룡의 신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조직원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가 부렸다 그럴까요? 본 조직원 중에서 붙들려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박원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원석. 일본 육사 1기 후배인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수사에 협조하니까 이제 박정희를 살릴 수 있는 명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으로 다행인 게, 박정희를 수사했던 그 저승사자 같은 김창룡의 직속 상관인 김안일도 박정희를 잘 봤습니다. 김안일은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만, 이분이 박정희와는 또 육사 2기 동기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사람이 비루하지가 않고 당당하고 담담하고 한 걸 보고 감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살려야 되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백선엽 수사국장, 수사 담당 국장이죠. 직책은 정보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선엽 국장이 그러면 만나지 해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와 백선엽 사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박정희보다 나이가 3살 아래입니다. 그러나 망군은 선배예요. 만주공관학교는 선배입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여순 반란사건 토벌사령부에서 참모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박정희가 옆에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만나는 것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정보국장실로 김안일이 수갑찬 박정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백선엽 장군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박정희의 모습은 처연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한 연약한 인간이 생명을 애원하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모습이었다 라고 백선엽 장군은 기억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대령입니다. 그때는 무심코 도와드리지요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나중에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 결정적인 말이 무심코 나왔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그를 살린 겁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내가 어떻게 살리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박정희도 대구사범 출신이고
백선엽도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양사범을 나왔습니다. 이 사범학교 나온 분들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통수계통을 따라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난 것은 간단합니다. 저와 직접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수권수사 책임자인 저에게 아무도 박정희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서운 수사 선풍이 불고 있어 누구도 감히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그분의 모습, 거기에 저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순간은 백선엽 장군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지만 참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범학교 출신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망군 출신이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동이 되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백선엽 장군의 회고로는 처연했다. 그러나 담담했다. 뭔가 움직이는 게, 마음 움직이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려주느냐 하면은 우선 보정을 씁니다. 보정을 써야 무슨 건의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상부에 건의를 하기 전에 김안일, 김창룡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박정희가 용서를 받을 만하다는 여기 그래 서명을 해라. 나도 도장 찍겠다. 해가지고 세 사람이 백선엽, 김안일, 김창룡 세 사람이 신원 보정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도 보통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누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마음대로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히 정성을 들인, 살리기 위해서도 정성을 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법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는 백선엽 장군이 살려준다는 이 결심에 의해서 불구속, 그 다음부터는 풀려나와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굉장히 특혜죠. 불구속 재판을 받는데 1949년 2월 8일 고등군법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박정희에게 사형이 구형됩니다. 그리고 감형이 됩니다. 무기징역과 파면, 급료 몰수형을 선고받습니다. 선고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사형 구형받는 사람이 불구속 구형을 받았다. 얼마나 많이 봐준 겁니까?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박정희 소령을 필두로 69명이었습니다. 장교 42명, 사병 27명. 이들의 공통 죄목은 국방경비법 제16조 위반, 반란을 기도했다입니다. 그리고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 1949년 4월 18일자에는 박소령에게 적용된 구체적 죄명이 병력제공죄로 되어 있습니다. 병력제공죄는 엄청난 거죠. 보통 사형입니다. 이 문서는 이들 피고인이 1946년 7월경부터 1948년 11월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남로당에 가입, 군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응준 육군참모총장의 확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 지휘관이 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됩니다. 사형 구형에다가 무기 선고에다가 10년으로 감형되고 동시에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 겁니다. 4월 18일에 확정 선고가 나왔으니까 그 두 달 사이에는 박정희는 뭘 하느냐 하면은 또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를 현직에 그냥 임명을 해버립니다. 전투정보과, 정보국의 제일 중요한 과가 전투정보과인데 전투정보과장으로 박정희 소령을 근무하도록 합니다. 근무하도록 해서 두 달 뒤에 근무를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비로소 민간인이 되는데 백선엽 장군이 또 봐주는 거죠. 백선엽 장군 하는데 그때는 대령입니다. 박정희가
민간인으로서 전투정보과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 직제도 없는 겁니다. 공무원도 아니에요. 문관이라 면 공무원인데 문관도 아닙니다. 그냥 비공식 문관으로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28일 아니면 29일 군에 다시 복직될 때까지 박정희는 민간인이 되는 거죠. 민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이열란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면은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격동이 흘러가고, 거기서 닥터 지바고가 부인, 그리고 또 애인이 한 사람 있죠. 연인. 줄리 크리스티가 나오는 라라와의 사랑. 이게 겹쳐지듯이 박정희의 목숨 건 사랑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제가 이 설명을 하면은 재밌다고 하는 게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와 이혈란의 이 동거 생활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뭐 제일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 김종필이죠. 김종필 68기생. 같이 전투정보과에 근무하면서 박정희를 흠모했던 사람이죠. 그때부터. 그리고 한무엽이라는 분, 한웅진이라는 분, 또 이영건, 이런 분들이 남긴 박정희와 이열란의 동거, 그리고 그 옆집에 살았던 김정곤 씨의 정언, 이런 걸 다 종합하면은 티각티각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 애틋하게 이열란을 좋아하고, 이열란은 신경질적이었고, 가끔 박정희가 부부싸움을 했다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집에 놀러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정희 교사로서 문경에 있을 때 하숙을 했던 집의 하숙집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임창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49년 무렵에 서울로 올라와서 박정희 관사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가 오더니 흔들어 깨우면서 여자가 약을 먹었다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해서 같이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박정희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웅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웅진 이 장군은 당시에 나중에 장군이 되고 이 5.16 때 항상 5.16의 그 운명적인 밤에 박정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강 다리도 같이 넘었던 사람이에요. 이 한웅진 씨가 그때는 특무부대의 특무대장이었습니다. 특무부대는 나중에 보안사로 바뀌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웅진 씨가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경교장, 옛날 고려병원, 지금은 삼성 강북병원이죠. 그 약간 비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숙집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한웅진을, 나이가 상당히 아래입니다,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웅진은 수사기관의 장이니까 지금 박정희는 사상적으로 계속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으니까 빨갱이라고, 점점 그때는 또 한국의 반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박정희 만났다가는 또 뒤집어 쓴다. 또 박정희가 과거에 조직을 부렸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박정희 옆에 갔다가는 화를 당한다. 이러니까 외롭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648기생들이 가까이에서 박정희를 모시니까 더욱더 박정희와 648기생들이 끈적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요게 5.16을 성공시키는 인맥이 되는 거죠. 5.16 주체 세력이 바로 박정희의 제자
육사 제자 그룹이었던 육사 5기생, 그리고 김종필 중심의 8기생, 박정희 5기생, 8기생이 5.16 군사 쿠데타의 핵심 주체 세력이 됩니다. 그 인맥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한웅진 씨의 생전 증언에 의하면은 가끔 하숙집에 놀러 온 박정희는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모든 어머니가 다 소중한 존재지만 특히 박정희에게는 어머니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설명드렸지만은 40을 넘어서 임신을 해가지고 지우려고 했는데, 요사이 같으면 간단하게 지우지만 그때 막 그런 의술이 없어가지고 간장을 들여 마시고 또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디딜방아를 배 위에 놓고 넘어지기도 하는 등등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태어난 게 박정희였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되었죠. 바로 그 어머니가 70대에 1949년 여름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흐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웅진 씨는 박정희가 흐느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혼자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가장 비참했던 1949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입니다. 1950년 6.25 남침. 그때 박정희는 어디 있었느냐? 고향에 어머니 제사를 위해서 내려가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당시 일기를 한번 상기하는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 있었습니다. 미리 이런 사태를 예견한 사람이 박정희, 김종필 같은 육군 정보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박정희를 중심으로 적정판단서라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미 6월에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공격 방향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부에서는 그것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국 사람들은 남침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날 새벽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선에서 들려오는 정보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북한 반장이 바로 김종필이었습니다. 김종필 중위였습니다. 참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인물이 결정적인 장소에 있었던 셈이죠. 이 경황 중에 김종필은 고향에 내려가 있는 박정희, 미래의 처삼촌이죠. 박정희에게 전보를 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박정희가 1975년 6월 25일, 75년이니까 20년 전의 6.25 남침을 회고하면서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나는 고향집에서 어머님 제사를 드리고 문상객들과 사랑방에서 담화를 하고 있었다. 12시 조금 지나서 구미읍 경찰서에서 순경한 사람이 급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장도영 대령이 경찰을 통해 보낸 긴급 정보였다. 금조 미명 38선 전역에서 적이 공격을 개시, 목화 전방부대는 적과 교전 중 급히 귀경이라는 내용이었다. 새벽 4시에 38선에서 전쟁이 벌어졌어도 12시까지 동네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동네에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경 집을 떠나 도보로 구미로 향했다. 경부선 상행열차에 병력을 만재한 군용열차가 계속 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5일 야간 북행열차를 타서나 군병력 전송 관계로 도중 역에서 몇 시간씩 정차를 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 열차가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 것은 27일 오전 7시경이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불안에 쌓여 있고 위장한 군용 차량들이 최대 한도로 거리를 질주하고 서울의 거리에는 살기가 감돌기만 하였다. 용산 6번 벙커 내에 있는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니 25일 아침부터 밤낮 2주야를 꼬박 세운 작전국 정보국 장교들은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 전화통화로 실내는 장바닥처럼 떠들썩하기만 하였다. 참 실감나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육군본부가 철수를 하죠. 철수를 할 때 박정희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강을 건넙니다. 한강을 건너서 먼저 내려간 정보국 사람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때 정보국장이 아주 운명적인 관계로 여러 번 얽히는 장도영 국장이었습니다. 5.16이 났을 때 육군참모총장이 장도영 씨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박정희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장도영 정보국장이 박정희가 같이 한강을 걷는 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구나. 그래서 박정희를 다시 군으로 복직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참모총장, 총참모장 정일권 대령에게 찾아가서 그때 직후에 준장이 됐습니다. 정일권 준장 다 30대입니다. 지금 정일권 준장에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을 복직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사상적 의심이 풀렸다. 그러니까 정일권 씨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복은 어디 찾아서 입었는데 계급장이 없어요. 김종필, 그 제주 좋은 김종필 중위가 철모를 어디에 하나 구해와가지고 거기에 색연필로 가지고 소령 마크를 그려가지고 박정희한테 줍니다. 그때 표정이 밝지도 않고 좀 계면적인 표정이었다고 김종필 씨는 나중에 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의 47년부터 시작된 47년, 48년, 49년, 50년, 4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군복을 입었으니까요. 그게 1950년 6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뒤 1961년 5.16 5월 15일 밤에는 박정희가 한강 남쪽에서 해병대를 이끌고 한강 다리를 건너서 서울로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박정희를 살려냈습니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의 남침이 박정희를 다시 군인으로 불러들이고 그 11년 뒤에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민간인으로 그분 성격상 잘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아주 불평분자, 방골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끝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모택동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민족 반역의 남침 전쟁을 일으킨 덕분이지 때문인지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그런 식으로 노골적인 남침을 하지 않고 월남식으로 게릴라전으로 슬금슬금 적화 공작을 진행했다면 1950년대 말에는 월남식으로 적화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린 사람은 박정희만 살린 게 아닙니다. 이승만도 살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코나로 몰려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습니다.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군사 원조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착각한 게 공격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해야지. 전면 남침을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성깔이 났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산오브 비치, 그 개자식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운명이 달라지죠. 미국이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김일성의 남침이 이승만을 살리고 한미동맹을 만들게 하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결국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결에서 박정희가 경제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념 공세에 넘어가서 오늘날 2020년 7월 27일 휴전 67주년을 맞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지도층 안으로 김일성의 이념 공세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가지고 앞으로 남북한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것이냐 하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한 이혈란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경수 여사도 좀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여인, 박정희의 세 여인이죠. 김호남, 이혈란, 유경수. 유경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청 감사합니다.